종이 한 장 차이로 패배가 결정된 50년 동안 전 세계를 주도했던 독일의 잠수함 수출 산업이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이란의 기습 공격을 막고 이제 피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엔트리급 잠수함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어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둘 다 수출형 디자인 잠수함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몇 가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관심들이 요새 보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K방산에 투자하라 저자이신 그리고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이신 김민석 특파원님을 모시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그 중요한 일이 좀 지나가가지고 이제 네. 좀 여유가 생겼는데 네. 방사는 또 계속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파원님의 인사이트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의 장보 3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캐나다 수주전에 그냥 우선 협상자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파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데 방산 수출 입장에서 사실 이번 거래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기적과의 거의 99% 가까워졌는데 정말 아쉬운 차이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은 한국 잠수함 기술 원천 기술입니다. 이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상대를 대상으로 거의 그 승리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나토 동맹 내 상호 운용성 그리고 방산 네트워크를 편입하려 하는 그 캐나다의 정치적인 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패배가 결정된 아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패배를 한 것은 맞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란 건 사실상 독일이 승리한 것은 맞다. 이렇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영방송 CBS가 공식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 선택은 미국이 나토와 거리를 두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시점에서 캐나다, 유럽이 한층 더 미쳐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그 잠수함 도입을 하면서 단순히 캐나다 정부가 노후된 잠수함을 대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토와 유럽에 좀 더 연합 작전을 하고 가까워지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이나 이런 것보다 독일의 장점을 더 잘 평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호응이나 하듯이 사실 독일의 제한, 그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과 노르웨이 제한이 강력한 것은 맞습니다. 독일, 노르웨이가 캐나다가 이제 ELE CD급, 그러니까 독일제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북극해 및 북대서양에서 24척 규모의 다국적 공동함대를 구축하다는 연합 운용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군대가 바쁘거나 힘들면 도와주겠다. 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다만 우리 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 잠수함이 그러니까 동해에서 작전하고 있는 우리 잠수함이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이제 캐나다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동맹 쪽에 강한 점수를 받고 있던 그 캐나다 그 카니 총리가 독일의 편을 들어줬다. 자신의 이제 앞으로 독일 잠수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은 이제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사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유럽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번에 북미 쪽만 좀 돌파를 하면 뭔가 더 이제 그 외형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독일과 이 노르웨이에 대한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돌파를 못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걸 내부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의 정치적인 이점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점이 있는가 반성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 방산과 연계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주류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지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국이 나토의
그 무기고가 돼주겠다 이런 선언을 한 바 있고 이런 선언들이 구체적인 액션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면 잘 발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는 미래의 동맹보다는 당장 현재의 동맹을 택했다 이렇게 선택하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합 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캐나다 해군이 좀 많은 매력을 느꼈을 거라고 합니다. 요 이야기를 사실 다른 전문가들이 안 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 질문에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가 통합 함대를 네. 이루겠다는 것에 이게 단순한 품앗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동 구매, 공동 생산, 공동 운영이라는 게 캐나다가 해군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 그 사람 수로 치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밖에 없어요? 예,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서 꾸리려면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의 해군이 된 것처럼 독일과 노르웨이, 캐나다가 장비라든가 설비를 공유하겠다. 이 제안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대항전에서 우리가 혼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연합국을 만들었는데 한국과 영국의 연합과 독일과 노르웨이 연합에서 독일과 노르웨이 연합이 더 강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단순히 한국만 혼자서 이렇게 추진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밥콕이라고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을 만드는 굉장히 영국에서는 큰 조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랑 팀을 맺어가지고 그 캐나다 현지 MRO라든가 이런 거에 다 공동 마케팅을 했는데 아무래도 독일을 도와주는 노르웨이보다 한국을 도와주는 영국이 좀 도와주는 게 약했나 봐요. 이 점에서 이제 좀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다. 이런 것도 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제조국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협력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우리 그 캐나다 시민들은 좀 선호를 했으나 이제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게 투표로 점수를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점수표를 매겨가지고 입찰 잘 찾는 특성상 이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제 자신들의 그 초도함 양보를 하면서 납기를 이제 2년 단축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들도 분명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이 입찰 과정 중에서도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RFP와 PPI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RFP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물건을 생각하는 고객들한테 어떤 사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산다고 했을 때 딜러가 그 바퀴 하나랑 나사 하나 뭐 보험 처리 이런 것까지 다 정밀하게 두꺼운 문서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RFP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기체계 개발할 때 제안 요청서 보면 거의 사람 한 명 이제 백과사전처럼. 백과사전 몇 개 분량입니다. 몇천 페이지 되는 건데 이번에 입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안 작성 지침 PPI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예고편 같은 겁니다. 본 계약서, 본 영화로 지금 영화를 보지 않고 예고편만으로 이제 한다. 네. 이게 그 단순히 양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무기 개발할 때 가격이 얼마고 부품이 뭐가 들어가고 납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니면 혹은 독일이 캐나다에 무기를 팔면 캐나다에 어떤 산업협력을 하겠다 이런 산업협력 제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독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을 이제 제한했고 우리도 많은 양을 제한했는데 이게 간략화되면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해진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독일 잠수함을 캐나다 사면서 얻는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구속력이나 규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말인 즉슨 캐나다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독일이 약속을 지킬까 요게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게 하나 있고 성능 부분과 납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독일이 항상 우리나라에 좀 크게 그 이 캐나다 사업에서 좀 컴플렉스를 가졌던 부분 납기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만 해도 이제 그 캐나다 카니 총리가 한국에 와서 우리 장고3 잠수함 직접 탑승할 정도로 우리는 맞아요. 완성돼 있거든요. 납기도 우리가 5년 안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원래 한 2040년까지 해도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초강수를 둬가지고 캐나다한테 이제 빨리 납기를 할 수 있다. 그게 2036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 원래 이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이 쓴 건데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이 쓰지 않고 캐나다에 먼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 하겠다는 거죠. 네, 하는 건데 요것도 그냥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독일과 노르웨이 사양을 만든 걸 또 개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고 독일은 사실 그 잠수함 수출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한국도 잠수함을 독일에다 사왔는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실제 임무에 못 투입되고 한 3, 4년 고생한 적도 있고
그리스의 잠수함을 팔 때는 그 제대로 이제 성능이 안 나와서 5년 동안 그 법적 공방을 벌이고 했었거든요. 이게 다 새 제품을 수출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독일 잠수함이. 근데 지금 독일 잠수함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바다에 띄워보고 잠수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이라든가 성능 이런 게 그냥 법적 구성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독일과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 상세 요청서 RFP를 안 줘서. 근데 이거 줄 수도 없지 않나요? 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왜 줄 수 있냐면 지금 212CD 잠수함이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건조를 하고 조립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RFP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작성하고 나서 독일 자체가 이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 실제로 바다에 아직 안 띄워봤으니까. 그 RFI 그 이런 거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상세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몇 월 며칠 하고 그 한 30년 뒤에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예측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입장에서 독일은 사실 이 PPI로 들어가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산업협력, 그래서 독일도 사실 한국처럼 캐나다에 많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그 한국의 관료,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장님이라든가 중요 관료들이 확약식을 하고 공식적인 행사로 이렇게 약속을 꼭 하고 지키겠다고 공식 문서로 지금 캐나다에 줬어요. 그런데 독일은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들에서는 확실한 약속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약속을 선택한 것으로 이번 독일 잠수함 선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일단 떨어졌어요. 패배는 인정해요.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이 선정되었던 건 승리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고 그 군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물으면 독일한테도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언급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한 게 그 독일 TKMS, 그러니까 이번 사업의 승자가 이제 첫날에는 4.4% 주가가 내려가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15% 주가가 내려갔어요. 이 말인 거는 이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내려갔어요. 아, 그럼요. 물론 이제 하나오션도 좀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만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는 것도 오히려 독일 현지에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를 좀 돌릴 때 그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외교적인 문제를 감수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경우 많이 있습니다. 큰 예시로 이제 호주 잠수함 사례 같은 게 있는데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에서 잠수함을 사려고 했다가 이것도 규모가 좀 컸습니다. 한 100억에서 150달러 샀는데 그걸 한번 파기하고 프랑스로 바뀌었다가 프랑스에 다시 이제 영국으로 바뀌었어요. 한 20년 동안 3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뭐 총리가 사임한 등 어쨌든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사업자가 바뀌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독일 측에서 뭔가 그 귀책 사유, 그러니까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큰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때 우리한테 길이 열릴 수 있다. 근데 그 독일이 실수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좀 주목할 부분이죠. 근데 독일이 실수를 안 하느냐? 많이 했다. 한국의 잠수함을 팔 때도 이제 잠수함이 물이 새고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막 독일까지 가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스는 이제 그 샀는데 다시 반품도 시킨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재현이 되면 이제 캐나다에서 그 다시 이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게 확인되려면 사실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협상이라든가 다시 입찰하는 기회도 그때 이후에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물론 이제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 지금 내년까지 본계약,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리스크가 생길 여지가 오히려 적어요. 왜냐하면 아직 인도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죠. 적은 거죠. 다만 갑자기 이제 독일이 뭔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납기 계약서를 수정하겠다 요구를 하거나 그 비용을 수정하겠다. 요게 좀 큰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등이 된 독일도 걱정이 많겠네요. 아, 이거 혹이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도 고민이 좀 많은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기는 게 낫다라는 게 솔직하게 이제 독일 쪽에서 저 같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이고, 이걸 어떻게 잘 지키는지에 따라서 50년 동안 전 세계를 주도했던 독일의 잠수함 수출 산업이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2척이라는 수량 때문인데, 꽤 많더라고요. 예, 이게 12척이 얼마나 많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이 지금 20여 척 내도 되고 이제 한 10척 넘으면 이 나라는 잠수함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중국은 한 200~300척 있고 북한도 한 80척 정도 있고 뭐 미국도 한 100척이 넘기 가까이 있긴 한데 이 정도의 12척을 한 번에 계약하는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잠수함 건조 슬롯이 포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캐나다 잠수함 선정정에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상한 협력을 제안을 했어요. 무슨 협력이냐? 엉뚱하게 스페인이 튀어나옵니다. 스페인에는 나반티아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오션 비슷한 이런 방산과 민수부분 조선소인데 독일에서 갑자기 스페인 조선소에 야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고 공동으로 이 잠수함을 건조한 다음에 캐나다에 공급을 하자. 왜냐? 슬롯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원래 독일과 노르웨이가 쓰던 거를 먼저 주고 이래도 이제 약간 부족하니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자기 잠수함을 대신 건조해준 사람을 지금 찾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잠수함의 그 수출 슬롯이 포화됐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유럽이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이제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낮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 좀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잠수함 건조 슬롯이 포화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산업들, 다음 수출 산업에서는 이제 독일이 공격적인 제안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제안을 내놔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후에 다른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하고 싶다 하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던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12척을 다 건조하려면 이제 앞으로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니까 사실 지금 결정한 분들은 그때 되면 다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후임들이 좀 고생을 할 수 있죠. 방산 사업이란 게 무기를 하나 사고 나면 30년 이상 걸려요. 그렇겠네. 개발도 한 20년 걸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은 그들이 받지만 나중에 뒤에서 또 엄청나게 고생하실 분들은 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일단 본인들의 공부터 채우자. 예, 그런 일이 방사에서는 좀 흔하게 나옵니다. 참 이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하네요. 또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는 나라가 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면 사우디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경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잠수함이 없고 잠수함을 몰 수 있는 승조원도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잠수함을 갖춰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 이란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란이 미국과 전쟁하면서 엉뚱하게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을 퍼붓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없습니다. 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은 뭐 기지, 공군 기지라든가 이런 걸 다 타격을 하고 항구도 타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수함의 경우 잠수에 있으면 당연히 드론과 미사일들을 공격을 못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란의 기습 공격을 막고 이제 피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수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지상 표적이나 중요한 표적을 그 수중에서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일 잘 그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장보고 3입니다. 이게 바로 SLBM 때문이거든요. SLBM이란 건 수직 발사관이고 반대 개념은 수평 발사관이에요. 원래 잠수함은 수평으로 발사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만 있습니다. 거기서 미사일도 쏘고 어뢰를 쏘는데 수직으로 발사하면 뭐가 좋냐? 빠르게 여러 발의 미사일을 한 번에 쏠 수 있기 때문에 화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밑에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도 미사일로 그냥 위로 올리는.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리면 더 빨리 더 많이 한꺼번에 무장을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SLBM이라는 거는 BM, 발레스틱 미사일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우주 공간까지 갔다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자유낙하하면서 속도가 막 5에서 막 10으로 빨라지는 무기인데 이게 적을 빨리 타격할 수 있어요. 반대말은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좀 느립니다.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죠. 날아가는 게 보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한 맞아요. 700에서 900km 시속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격추하기 쉬운데 탄도미사일 격추하기 어렵고 이 격추하기 어려운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거는 적한테 바로 안전하게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잠수함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사업에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일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를 잘 수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카슈크지라고 이제 아랍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좀 비판적인 언론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고 나서 인권 이슈로 독일이 사우디에 무기를 잘 팔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은 프랑스랑 한국의 대결인데 프랑스는 이제 독일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약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WDS 2026이라고 올해 늦겨울 그러니까 2월 달쯤에 그 한국이 방산 원팀으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잠수함 딸랑 한 대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지을 시설과 교육 훈련한 거 정비할 것까지 통째로 다 지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게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후속 지금 논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좀 이 상황이 좀 진정되고 났으니까 이 잠수함 사업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탄력을 받고 가속도가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전쟁이 한번 터졌으니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진짜 세계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더 영업적으로 전략이 좋았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동남아와 남미 이쪽 이야기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여기는 예산이 캐나다만큼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대신에 이제 전체 잠수함 그러니까 전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원자력 잠수함이 거의 한 50%, 재래식 잠수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건 장보고 3, 212CD 이런 것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수출이 거의 되지 않아서 수출 산업에서는 다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그 중에서도 엔트리 모델 그러니까 이제 1,500톤 내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편한데 지금 장보고 3 잠수함이라든가 212CD 잠수함 요거는 이제 212CD는 2,800톤 배수량 장보고 3는 3,600톤 정도로 2,000톤이 넘으면 대형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잘 팔리는 건 1,000에서 1,500톤 딱 이 정도가 제일 잘 팔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잠수함이 가성비 무기 체계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이 잠수를 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국가 해군들이 오히려 더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에요. 대신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어서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배이기 때문에 약간 하이엔드, 그 차로 치자면 사실 제네시스급입니다. 그래서 소나타라든가 아반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엔트리급 잠수함에 대한 그 시장 수요가 있어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둘 다 수출형 디자인 잠수함들이 있어요. 이 왜 수출형이라면 아직 한국은 지금 현재 이제 1200톤급, 그 다음에 1800톤급 잠수함 운영하고 이제 지금 3000톤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해군은 약간 그 엔트리 모델보다는 좀 크고 좋은 걸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선 업체들이 수출할 수 있는 작고 이제 저렴한 잠수함들을 좀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좀 성공한 것이 바로 페루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HDS 1500입니다. 요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수출형 잠수함인데 가성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이제 독일 잠수함이나 동급 잠수함 대비 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 이런 거에서 중소국가에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이미 페루랑 공동 건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잠수함들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중남미 지방에서 뭐 페루 말고도 칠레,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뭐 이런 쪽이 됐는데 이런 나라들이 잠수함의 욕구는 이제 한 척에 한 두 척에서 이제 네 척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구 수요 국가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해서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을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장보고 3 잠수함에서 중요한 부분을 뺀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는 추진 기간을 빼고 이제 좀 제한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싸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요가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잠수함을 수입했습니다. 지금도 그 다낭 근처 어딘가에 그 군항이 있는데 북한 잠수함을 도입했다는 거는 뭐 말이냐면
아주 작고 쓸모없는 잠수함이라서 현대전에서 못 쓰는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차세 잠수함에 대한 수요도 높고 요것도 이제 좀 가능할 것 같고, 태국이나 필리핀 중에서 필리핀은 중국 견제 요게 좀 강할 것 같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캄보디아랑 국경 분쟁을 했을 때 해전도 했습니다. 그 군함들이 가가지고 캄보디아를 포격하고 이랬는데, 캄보디아를 포격한 군함도 또 하나오션에서 만들었어요. 이번에 또 추가 수출 논의가 나오는데, 태국 해군 역시 잠수함에 대한 의지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 태국이 지금 잠수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독일산 디젤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다가 독일이 안 사준다 해가지고 뭐 몇 년째 뭐 방산비를 몰리고 중국산 잠수함이 품질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산 배는 이미 이제 수상 전투함에서 이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아, 잠수함에 추가 도입하면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이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이제 그 중소형 수출 국가에서 또 강한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독일보다 약간 이제 수출 시장에 이런 게 밀리니까 저가 공세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잠수함을 버리고 이제 그 프랑스 잠수함을 선택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 시장은 이제 그러니까 비싼 잠수함 시장 우리가 독일이랑 경쟁하고 좀 저렴한 시장은 프랑스랑 경쟁하는 구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 한 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에서 모든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없어서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조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